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2021년에 퇴임한 이후로 다시 춘천에 오게 된 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의과대학에 이제 학생들 강의하러는 왔지만 이런 이제 경치도 좋고 이런 데서 특히 그 황준원 교수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강원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그 심포지움에 초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수면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도 익숙하고 또 이제 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제 소아 청소년 특히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그 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심포지움 주제로 이제 발달 장애의 수면의 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아의 수면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발달 장애인의 수면 문제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제 소아 전반의 수면 장애 또 청소년에서의 수면 장애 이런 문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물론 발달 장애인의 수면 장애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영어를 안 쓰고 이제 우리 말로 좀 친숙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해 오던 강의가 좀 내용이 영어로 돼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이제 번역하느라고 이제 애는 썼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제 청소년을 포함을 한다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수면의 정상적인 거를 이해하시다 보면은 이제 문제라는 건 자연히 알게 되기 때문에 정상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면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회복에 관련이 되고 또 뇌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과 관련된 학습, 기억, 이게 뭐 소아 청소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게 뭐 꼭 소아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수면 동안에 이제 뇌의 노폐물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수면의 기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또 중요한 호르몬의 조절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에도 수면이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을 이해하시면 수면 부족의 현상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시는데요. 뭐 수면의 질이 나쁘고 부족하면은 낮에 졸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소아 청소년에서는 학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저하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둔해지게 되죠. 행동 반응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짜증을 잘 내고 이제 우울감 이런 거를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면 부족은 비만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되네요. 포인터가 여기로 할까요? 저기서 하지 않고요. 이렇게 수면 부족은 비만을 유발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수면 시간이 6시간 이제 되게 7시간, 8시간이 이제 성인에서 수면 시간 필요한 수면 시간으로 돼 있는데 6시간인 경우에는 이제 비만 지수가 상당히 높은 거로 돼 있습니다. 물론 비만 지수가 수면 시간이 많을 때 9시간으로 갈 때도 비만 지수는 높아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 더 비만 지수가 높아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당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의 슬라이드는 이제 하루에 4시간씩 6일을 이제 수면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인 연구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혈당이 상당히 평균보다 올라가는 그런 걸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6일 동안 12시간 이상의 그러니까 수면을 보충해 주기면은 다시 이제 그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과도 수면 부족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잠이 부족하면 당연히 소화에서는 학습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성인한테는 업무 능력이 저하가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졸음 운전을 했을 때 이제 사고가 나고 또 안전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 포인트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 수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면은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단계가 아니라 1단계부터 좀 깊어지는 수면으로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계속 깊은 수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수면의 단계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그 굵은 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렘 수면이라는 겁니다. 렘 수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렘 수면이라는 건 이제 Rapid Eye Movement, 준말인데 약어인데 이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꿈이 이제 렘 수면인데요. 이게 일종의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케이스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쯤 나타났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뭐 매일 밤 5번 나타나는 건 아니고 3번에서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렘 수면이 있고 그 외의 수면들은 전부 non-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하고 렘 수면은 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강의에서 그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on-REM 수면하고 렘 수면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수면의 단계가 네, 좋습니다. 이제 이것이 렘 수면입니다. 렘 수면이 이제 사이클릭하게 나타나죠. 주기적으로. 이제 이런 수면의 단계를 보이고 웨이킹 깨어나서부터 이제 수면으로 들어갈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면의 단계를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non-REM이라고 NREM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옛날엔 4단계도 있었는데 지금은 3단계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non-REM의 준말에서 N1, N2, N3. 그래서 1단계는 뭐 말 그대로 얕은 잠입니다. 근데 이제 2단계는 깊은 잠이고요. 그래서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스테이블하게 되는 그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 서파 수면이라고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이때 성장 호르몬도 분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R이라고 하는 렘 수면이 이제 전체 수면의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이때 꿈을 꾸는 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거는 그때 깨면은 꿈을 잘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도 이제 꿈꾸다가 악몽을 꾸다가 깨는 적이 있죠. 그때가 되게 이제 렘 수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생소한 개념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자고 깨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4시간을 주기로 일주기 리듬이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수면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의 지구가 자전하는데 이제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을 주기로 수면과 각성이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라이트 다크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또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뇌에서 빛이 없는 낮에는 빛이 들어가서 이 뇌 SCN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일로 전달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송가선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이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제 그 빛을 차단하게 되면 이게 밤이 되면은 이 억제 선이 억제 패스웨이가 깨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잠의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호르몬이 이 기전에 의해서 빛이 차단되고 불을 끄고 잘 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낮에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호르몬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잠은 또 기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의 중요한 조직이 히포캄푸스라는 건데요. 기억 강화입니다. 기억 강화가 일어나는 조직은 해마인데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그 해마의 혈류가 증가하고 이 해마의 혈류가 증가할 때 우리가 낮에 배운 그런 어떤 학습의 내용이 다시 기억으로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지 않으면은 당연히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잠의 기능 중에 뇌의 노폐물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잠을 잘 때 우리 그 뇌척수에게 그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 실질에서 그 노폐물, 대개는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것이 축적이 돼 있던 것이 뇌척수액으로 나와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혈류를 통해서. 근데 웨이킹에서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뇌척수액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빠져나오는 거, 또 그대로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거하고 안 자는 거하고 노폐물이 배설되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반복돼서 축적이 되면은 잠을 계속 못 자면 당연히 뇌에는 노폐물이 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거는 뭐 소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지만 수면 시간이 짧거나 양의 문제죠. 그럼 질이 떨어지거나 일어나는 노인일수록 이렇게 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게 이제 아밀로이드가 얼마만큼 축적돼 있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 많을수록 축적이 많이 된 거죠. 이런 바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떤 수준 이상으로 축적이 되면은 바로 치매가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러니까 수면의 양과 질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적인 수면에 대해서는 너무 짧지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냥 소아의 수면 장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아 이제 어른하고는 성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1년 이하의 영아일 때는 16시간까지 잘 수 있습니다. 거의 뭐 24시간의 3분의 2죠. 이제 나이가 조금 나이가 올라갈수록 조금 줄어들고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한 12시간쯤. 근데 이제 낮잠을 많이 자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게 낮잠까지 포함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면은 조금 줄어들죠. 청소년이 되면은 뭐 성인하고 거의 비슷해집니다. 8시간 정도. 사실 근데 여기 레인지로 돼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다 맥시멈으로 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장 호르몬의 문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주로 아까 이제 수면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non-REM, N3, 그러니까 3, 4단계 서파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한 거에 의해서는 서파 수면도 나이에 따라 이제 이런 결과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도 나이에 따라 상당히 비슷한 곡선을 그립니다. 소아 수면에서 중요한 이제 양상을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동안에 태어나서 1년 동안에
사실은 뇌는 발달한다고 돼 있죠. 뭐 여기 황준영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뇌의 발달과 수면의 발달도 상당히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개월, 3개월이 되기 전에 출생 후 그 수면의 그 단계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N1, N2, N3 램 뭐 이런 거는 이제 3개월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말씀드린 대로 NR, 뭐 트랜지셔널 이런 거로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분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고요. 근데 렘 수면이 분화되는 것도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아니고 이제 넌렘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적인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슬립 스핀들이나 K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후 5개 내지 6개월이 돼서 나타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의 단계가 분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신생아에선 렘 수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 수면에서 성인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에서는 렘과 넌렘이 90분 간격으로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신생아에서는 이게 50분 간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년 미만의 영아한테서 어떤 수면 문제가 생길 때 이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 수면은 뭐가 중요하냐? 생체 리듬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뭐 청소년을 그 자녀로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지만은 아이들이 늦게 자잖아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아침에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항상 잠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체 리듬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이제 1년 사이에 러프하게는 한 2개월 내지 생후 2개월 내지 3개월에 이 이제 리듬이 생기는 24시간 주기의 리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리듬이라는 게 없는 거죠. 뇌도 그만큼 발달을 안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페이즈 딜레이라 그래서 청소년기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 어떤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라이프 스팬을 쭉 연구한 분이 계시는데 20세 근처에서 가장 많이 페이즈 딜레이가 그러니까 지연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어드밴스가 일어납니다. 다시 좀 일찍 자고 그러니까 대학생 성인이 되면서 다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대학생까지 그게 가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아돌레선트 때 그 딜레이가 제일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딥슬립도 10대에서 이제 감소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동기화라는 게 이게 사실 뭐 성인은 조금 그렇게 뭐 직장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요새는 성인들도 굉장히 페이스 딜레이 그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대개 12시 전에 주무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학교 갈 때 그때 얘는 아직 뇌는 잠을 자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일어나기 힘들고 또 심한 경우는 이제 지연성 수면 위상 증후군이라 그래서 실제로 지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게 청소년 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걔네들은 수면 부족을 일으키고 학업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간 졸음 때문에. 그럼 이제 소아 수면 장애로 들어가는데 유병률이 이제 얼마만큼 되는지 역시 인솜니아가 가장 많습니다. 인솜니아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라좀니아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면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가 나타나죠. 몽유병이라든지 뭐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로 돼 있고요. 조금 아까 그 얘기한 청소년에서의 위상 지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그게 서카디안 리듬 디스오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죠. 7%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호흡의 문제, 이것도 2~3% 정도 됩니다. 그럼 불면증 여러분들 뭐 다 성인은 경험하신 건데요.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장애라고 얘기하려면은
주 3회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뭐 한 번 이 정도는 우리가 병이라고 보질 않는 거죠. 또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잠들기가 어려운 거,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거, 또 새벽에 일찍 깨서 더 이상 잠이 안 오는 거,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숙면을 취한 것 같지 않은 거죠. 피곤이 풀리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활동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그걸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소화 불면증은 어떠냐? 생물학적 요인이 가장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 미리 얘기가 나왔는데요. 발달 장애에서의 그런 수면에서도 이것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달 장애에서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조절이 잘 안 되면서 훨씬 더 각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소화 불면증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신체 질환, 정신 질환도 다 문제가 됩니다. 신체 질환은 뭐 다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소화기 통증, 또 피부 질환, 이거 이충 가려운 게 있기 때문에 또 호흡기, 뭐 기침하고 이러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 정신과적인 문제는 우울과 불안 이런 것들이 전부 소화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행동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면 하이진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요새 아이들 이제 전자기기 또 게임하고 또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카페인도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하여튼 불규칙한 취침 시간이 제일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돼 있고요. 또 액티비티가 너무 떨어지면 그것도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형은 행동학적 불면증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정신생리성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불안과 걱정인데 사실은 잠을 못 자게 되다 보면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면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을까? 못 자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계속되고 그것이 또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악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정신생리성 불면증인 경우는 자신의 침실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거꾸로 여행 가서는 더 잘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입니다. 그다음 생체 리듬 이상은 이제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수면 위상 증후, 지연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인데 이제 뭐 1세 미만의 영화죠. 아마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아이가 이제 흔들어줘야만 잠이 들고 또 뭐 가서 안아주면 다시 누이면 또 곧바로 깨서 다시 흔들어줘야 되고 또 하여튼 뭐 2시간 더 짧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깨서 울고 부모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다시 잠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sleep onset association, 그러니까 잠이 들 때, 인면이 일어날 때 해당되는 불면증입니다.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걸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을 생각하시면 이게 렘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렘 수면에서 이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립 어소시에이션이 수면의 초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렘 수면일 때마다 깨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슬립 어소시에이션 타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미트 세팅 타임인데요. 이건 뭐 잘 아시는 걸 텐데요. 베드타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좀 안 자려고 잠을 안 들려고 뭐 책 읽어달라,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물 먹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이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이 잘 안 되고 이제 부모가 그걸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리미트 세팅이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게 불면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해요. 리미트 세팅 타입이 30%나 됩니다. 그다음에 소화 불면증이 나이에 따라 조금 유형이 있는데요. 인판트와 이제 프리스쿨러 전에는 아무래도 슬립 언셋 어소시에이션 타입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출 드러나고 이때는 리미트 세팅 타입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에는 슬립 하이진 뭐 저녁에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거죠. 하이진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수면 위상이 늦어지는 거예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그다음 그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죠. 앵자이티, 디프레션,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면증의 유발 요인으로 에이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취침점 습관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나 뭐 또 요새 아이들은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릴 때 안 되면은 계속 아돌레선트 성인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양치질이나 이런 루틴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얘기인데 수면위생 이런 베드타임 루틴을 잘 하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수면위생에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침대에 들어가서는 이런 뇌에 자극이 되는 그런 어떤 시청각적인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입면시에 어떤 독립적으로 자는 걸 유지하는 게 좋고, 그다음 카페인도 영향을 많이 받지. 카페인 중에 이제 뭐 콜라나 이런 것도 있지만 초콜릿도 중요하거든요. 초콜릿도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늦은 오후에 먹게 되면은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또 수면의 그 타이밍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 불면증을 동반하는 다른 수면 장애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불면증이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불면증의 원인이 뭔가 혹시 신체적인 원인은 없을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한 이게 이제 성인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소아 청소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즈브란 증후군이라고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말한 그대로입니다. 다리가 불편하고 계속 움직이려는 충동이 있는 거. 주로 밤에 시작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힘들고 움직이면 나아지고 이런 겁니다. 성인에서도 많지만 소아에서 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소아는 자기가 그걸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진단 내리기가 어려운데 철분 결핍과 연관이 돼 있고 아이의 표현은 되게 이런 겁니다.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는 그냥 디스컴포트로 돼 있습니다. 다리가 그냥 불편한 모든 증상. 그게 하즈브란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건 물론 성인의 사진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MRI를 찍은 건데 에어웨이입니다. 그 에어웨이가 수면 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요. 이건 이제 업라이트니까 이제 각성시의 사진이죠. 근데 문제는 이 줄어들어 있던 사람들이 물론 소아도 마찬가지 기전입니다. 누워서 잠이 들 때 이 머슬 릴렉세이션 근육의 이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쇄성이라는 건 다친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수면 검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호흡이 잘 나타나다가 갑자기 없어져요. 시그널이 잘 나타나고 그럼 계속 숨을 못 쉬는 건 아니지만 이게 10초 이상 될 때 이거를 하나의 수면 무호흡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에 몇 번 나타나냐 이제 그걸 정도를 갖고 정도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산소 포화도가 기도가 막히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산소 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다는 건 뇌 기능에 관련되고 또 소아 청소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습과 기억에. 임상 증상이 뭐냐? 이걸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서. 아이들도 코 고는 아이들 꽤 있습니다. 코골이. 그다음에 밤에 화장실 가고 또 땀 흘리고 또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오늘 발달 장애랑 관련 있는 거지만 인지 행동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주의성 행동 과다 장애, 주의성 결핍. 그래서 그 ADHD라고 이제 흔히 부르기 때문에 제가 ADHD-like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이런 인지 행동 문제가 동반이 되면 그 증상이
ADHD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졸음이 나타나고요. 근데 편도선 비대 이런 걸 이제 의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중에 하나가 이건데 ADHD와 수면 무호흡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OSA는 앞에 이제 얘기했듯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는 굉장히 활동이 증가하고 소화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에 비해서 이제 OSA가 수면 무호흡증이 없는 환자들보다 ADHD 인덱스가 증가하고 충동성이 증가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감이 증가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DHD 환자를 수면 검사를 해봤더니 20 내지 30%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소가 떨어지면서 하이폭세미아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환자가 깨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뇌 중에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거의 결과로서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ADHD 심톰 중에 중요한 증상이잖아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아 무호흡 치료는. 그래서 이제 그 아데노이드와 톤실, 편도선을 수술하면은 이제 일단 기도가 넓어지니까 좁아졌던 기도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양압기라는 것도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한테는 하기 어렵지만 이제 청소년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실제로 무호흡이 좋아지고 무호흡에 이런 여러 가지 하이폭세미아나 이제 산소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좋아지니까 그거에 뇌에 영향을 주었던 부정적인 이런 문제들, 활동이 증가하고 충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것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그 숄턴 이펙트는 베네피트는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 롱텀 베네피트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수면 위상 증후군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 정상적인 수면 위상이 있는데 지연성은 올빼미형이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반대로 전진성도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에 해당되는 건 주로 이거죠. 근데 잠을 자려 해도 잠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지연성 수면 이상인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가 됩니다. 지금 멜라토닌이 아까 제가 이거 분비돼야 잠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분비가 안 돼요. 10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죠. 그게 분비될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문제인데요. 기상 후에도 각성 저하로 졸리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게 학교 가서 지각도 하게 되지만 학교 가서 학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잠 자는 거를 이렇게 시계로 돼 있는 액티워치로 측정을 한 건데요. 이제 뭐 거의 아침이 돼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까지 잠이 자는 그런 수면 각성 패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 기면병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기면병이 사실은 소아 청소년에서 발병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게 많이 알려져서요.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보내요. 저희 병원으로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졸아요. 수업 시간에. 아예 자버려요. 그래서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야단친다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생물학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병원에 보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법이 있으니까 치료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주간 졸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마비가 많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가위 눌린다고 그러죠. 그다음 인면 환각도 있을 수 있고 특징적인 증상은 탄력 발작인데 이거는 조금 뭐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는 건데요. 감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막 갑자기 웃다가 딱 멈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다 넘어지는 애도 이렇게 딱 주저앉는 애들도 있고 화를 내다가 그러는 애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놀랬을 때 그러는 경우 이런 감정적인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몸에 아이의 몸에 어떤 그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토탈, 파셜, 부분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현상에.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자세히 물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탄력 발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있으면은 사실 기면병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 몽유병. 몽유병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슬립워킹. 그래서 상당히 남자 아이들한테서 많다고 돼 있고요. 피크가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많이 나타나고 또 부모가 히스토리가 있냐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전반적인 넌렘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반 수면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그걸 본인은 기억을 못하죠. 대개 이제 증상이 그 몽유병이 있는 상황에서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방 다시 잠들고요. 약간 혼돈 상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상당히 안전의 문제가 크죠. 막 문을 열고 나간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슬립 테러라고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인데 그래도 넌렘 수면에서 일어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를 위해서는 이게 사실 나타났다가 되게 소화 때만 문제가 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래서 너무 그걸 갖고 이제 병적으로 이제 아이가 힘들어질 필요는 없는데 이제 수면 시간을 증가하는 게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안전하게 또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 또 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줄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면 다원 검사가 뭐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진단하는 게 아니라 수면 다원, 수면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아까 제가 그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면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 사건 수면은 그 행동이 어떤 수면의 단계에서 나타나느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에필lep시 같은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도 이제 간별 진단을 하고요. 하즈브란 증후는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수면 장애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면병은 반드시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 병원 수면 검사실인데요. 예, 환자가 여기서 자고 여기 이제 수면 기사가 여기 이제 PC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온 소아인데요. 사실은 이 소아가 굉장히 어텐션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스노링이 심하고 조금 그런 어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제가 의심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뇌파 찍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안구의 움직임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렘 수면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걸 알기 위해서 그다음에 호흡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턱의 근전도, 그다음에 요거는 코를 고는 사운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호흡할 때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그럼 소화 단계를 어떻게 판독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판독 자체를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3개월, 2, 3개월 이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다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quiet sleep, 액티브 슬립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3개월이 넘어갈 때 이제 스테이지를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뇌파, 안구 운동, 근전도, 그다음 레스피레이션, 그리고 몽유병 같은 게 의심되는 비헤이비어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수면 무호흡증인데 이거 복잡하지만 여기 이제 렘 수면이잖아요. 주로 렘 수면에서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산소가 떨어지는 건데요. 무호흡이 있으면서 산소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래도 제가 사실 이 부분의 강의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수면 장애 전반적인 강의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소아 수면 장애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주로 그 기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그 정신과 진단 기준이 DSM-5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DSM-4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그런 어떤 발달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 속에 자폐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DSM-5에서는 신경 발달 장애라는 전체적인 범주 속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발달 장애도 일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포함을 하게 돼서 주로 연구가 이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 그 환자들의 수면 장애를 보면은 불면증이 굉장히 높은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연구에 따라 30%에서 70%까지 굉장히 레인지가 크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소셜 큐라고 그러죠. 뭐 예를 들어 아이들 뭐 특별한 기관에 가게 되겠지만 이제 그런 기관에 갈 때도 가고 오고 거기서 생활하는 모든 어떤 소셜 큐 같은 게 지각을 하고 퍼셉션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제 부족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셜 큐가 아까 얘기한 그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각성의 동기화가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발달 장애 아이들은.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 생성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서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멜라토닌은 잠의 호르몬인데 잠의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그만큼 불면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주간 기능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행동과 모드 조절에 영향을 주고 아까 말씀드릴 난폭성이 증가하고 행동이 과다해지고 사회적 문제를 점점 더 원래 갖고 있는 문제 플러스 수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더 심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자폐 스펙트럼 디소더 그러니까 자폐 증후군에서의 이제 뇌사진을 본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생물학적인 뇌의 문제가 이미 이제 연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들이 여기 보면은 다 수면이랑 조금씩 관계가 있는 뇌 조직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인 건 아니고 여기 보듯이 뭐 렘 수면, 넌렘 수면, 각성 이렇게 전부 그 뇌의 컨트롤하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ASD 환자들의 문제랑 겹치고 있습니다. 그 리전이.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생물학적인 그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장애가 있다는 거는. 그래서 뭐 이 슬라이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뇌 부위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웨이크풀니스, 넌렘, 렘 이런 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SD 환자들의 그런 수면 문제를 복합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세하게는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그게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는 걸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수면 장애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비약물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행동 이런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그 소아 전체 그 수면 장애를 말씀드릴 때도 결국은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그 개발된 거는 슬립 툴 키트라고 해서 이제 그 발달 장애아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더라. 뭐 이런 비약물 치료를 강조하기 위해서 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대표적인 게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여기 보면은 주는 시간이 조금 다르고 용량이 다릅니다. 용량을 좀 많이 줄 때는 베드타임 직전에 주면은 이게 약간 수면 효과를 즉각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에 아이가 잠이 들게 되고요. 그다음 베드타임 전 3-4시간 전에는 아주 소량을 주게 되면은 아이가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좀 서서히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정말 멜라토닌이 필요한 시점 그때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필요한 시점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이 환자의 그 실제 레벨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주는 시간과 용량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잠드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줬더니 이거는 멜라토닌을 준 그룹하고 주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세보를 준 거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토탈 슬립 타임, 그러니까 잠 전체 시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게 세 가지 연구인데 세 가지 연구에서 상당히 공통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을 통해서 이제 잠의 수면의 양도 늘어나고 빨리 잠들게 되고. 그러니까 인면이 힘든 것도 불면증의 중요한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사실 컨트롤에서는 없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멜라토닌을 준 그룹에서는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두서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사실 뭐 여러분들 강의 잘 못 들으셨어도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오늘 집에 가실 때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수면이 부족하면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문제죠. 소화 불면증은 아까 제가 강조드렸지만 행동학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침 전 습관, 수면 위생 이런 것이 치료적으로 강조된다는 거. 그다음에 ADHD 환자의 상당 부분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발견해서 이제 치료를 톤실과 아데노이드 그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걸 함으로써 ADHD 증상이 호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아정신과 가면 ADHD 진단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단해서 그냥 약을 복용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코모비드한 질환이 있다면은 그걸 해결하면은 그만큼, 왜냐하면은 수면 무호흡증도 아까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간졸음을 일으키거든요. 그럼 그걸 치료하면 그만큼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적게 써도 되는 거죠, 약물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고 수면 문제를 같이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면병이 청소년기에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건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저희 클리닉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 기면병 환자들이. 근데 어른이 돼서도 많이 와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의 증상은 청소년기에 나타났어요, 하이스쿨에서. 그때 병원에 왔으면 진단받고 치료하고 아마 더 좋은 결과, 학업 결과, 더 좋은 학교 갔을 거예요. 다 지나간 후회해봐야 사실 늦은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기 발견, 조기 치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좀 문제 있으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면병이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거거든요. 뇌에서 각성 물질이 분비가 안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행동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물론 아주 어릴 때는 약물 치료를 하기가 어렵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면병에 여러 가지 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잘 쓰면은 증상이 좋아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성인의 경우에는 업무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발달장애, 수면장애 치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멜라토닌 투여, 비약물적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멜라토닌 투여도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